자,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네 가지 그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소들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설계를 해보는데, 거기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아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고, 최근에 그 투자 받으려면 이거 꼭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순서대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번 영상부터 완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시죠. 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요, 알렉산더 오스터왈드하고 예스 피그누어가 2010년도에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안을 한 캔버스 모델입니다. 이 책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여러분들 사고 싶으면 사셔도 되고요. 이거 구글에 검색하면은, 한 몇 개 챕터 정도,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까지는 여러분들이 공짜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데, 어쨌건,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이라고 해서 있는데, 어쨌건 균형 성과 평가 접근법이라고 하는 밸런스드 스코어 어프로치의 네 가지 관점하고, 그 다음에 마르키데스가 제안한 사업 전략 방안을 적용해서 우리가 펼쳐낸 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캔버스니까, 우리가 캔버스라는 게 이제 빈 그 화면을 빈 그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림 그리는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을 도식화하고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구성 요소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9개의 블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의 블럭을 작성을 할 때 보통 이런 순서, 지금 보시는 이 순서대로 좀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블럭들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작성되는 블럭은 이쪽입니다. 이쪽 바로 고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객 세그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전개를 해나갈 것인가, 이 비즈니스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를 제일 먼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럭이 완성이 되면은, 그러면 이 고객들한테 무엇을 줄 건데 라고 하는 가치 명제를 설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을 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 돈을 왜 주는가, 이 돈을 나한테 왜 주는가 라는 것들을 이쪽에다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작성이 되면은 이제 고객한테 이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가치를 전달해야 될 건데, 그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게 바로 채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고객한테 이 가치를 어떻게 줄 건가, 이렇게 채널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매장을 운영해서 줄 거야, 아니면은 뭐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뭐 서비스를 할 거야 등등이 여기에 적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업을 전개해서 이제 고객한테 주다 보면은 고객들이 어떤 피드백을 우리한테 줄 수도 있고, 또는 뭐 서비스를 뭐 사후 서비스를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하고 이제 관계를 면밀히 이제 좀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샀던 사람을 또 사게 만들고, 또 이 사람들이 로열티를 가지게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굴러갈 수 있게끔 비즈니스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요 고객 관계 관리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채널을 이용해서 가치를 계속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네 개 블락이 완성이 되면은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한테 돈을 주는,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수익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를 요 밑에 블락에다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익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핵심 가치, 이런 이제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럼 기업들이 뭔가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 핵심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핵심 가치를 만들어낼 때 쓸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 이 자원은요, 기업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 있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이라는 게 뭐 자원, 그러니까 뭐 석유여야 돼, 뭐 가스여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요. 물적 자원을 포함해서, 우리 직원이 되게 좋아. 인적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어. 이런 뭐 지적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이러한 핵심 가치를 만들어낼 때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경쟁력으로 갖추고 있는 것들이 바로 핵심 자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핵심 자원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원유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뭔 가공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핵심 자원을 가지고 기업이 하는 활동이 있어요. 뭐 우리는 마케팅을 주로 해. 그럼 마케팅이라는 활동을 할 거고, 아니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뭘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개발을 하게 될 거고, 이런 우리가 핵심 자원을 핵심 가치로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들을 적는 게 바로 요 핵심 활동이라는 블럭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되면은 이런 의문이 들어요. 특히 이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한정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도 한정적입니다. 그렇다고 핵심 가치를 못 만들어낼까요? 아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떤 걸 통해서? 바로 파트너십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한 자원 또는 우리가 하기 어려운 활동들을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최근의 기업들의 트렌드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최근 기업들도 조직을 최대한 조금 작게 가져가자. 그러니까 조직은 좀 컴팩트하게 가져가서 우리의 의사결정 구조를 좀 단순하게 만들고, 그리고 좀 트렌드에 조금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고, 웬만한 활동들은 다 밖으로 보내자. 그래서 특히 이제 스타트업들 중에서 그 IT 쪽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예전에는 서버 유지 관리나 이런 것들 다 본인들의 활동으로 가져갔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플랫폼에 올려서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안 관련돼서도 뭐 핵심 파트너십으로 다른 데 보안 솔루션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결제 같은 거 관련돼서 뭐 에스크로 서비스를 따로 이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업 내부에 갖춰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기술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져가지 말고 그냥 밖에 있는 것들을 쓰자라는 게 핵심 파트너십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직이 굉장히 컴팩트해지고 자기가 할 일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블록들을 완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핵심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가지고 있기도 하겠지만 또 확보하려면 돈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활동하려면은 우리 먹어야 되잖아요. 먹기도 해야 되고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뭐 사람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핵심 활동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핵심 파트너십으로 가진 애들도 그냥 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얘네들이 그냥 공짜로 우리를 도와줄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돈을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는 다 핵심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 구조를 완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순서로 비즈니스 캔버스를 완성을 하게 되면은 9개의 블록을 통해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지속성 요소라든지 경쟁적 요소 다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핵심 가치를 잘 만들어내서 줄 건지,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계속 수익이 나고 그 수익이 또 어떻게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고 비용이 또 어떻게 다시 수익으로 창출이 되고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핵심 가치 안에서 우리가 모방 불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모델이 갖춰야 될 요소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보고서 아, 얘네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만 잘 갖춰 놓더라도 그 우리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간에 우리가 지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달려가고 있는가를 설득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투자자들을 설득할 때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보여주면은 아, 얘네가 제대로 사업하고 하려고 하네, 또는 얘네 사업이 되겠네라는 것들을 이걸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비즈니스 모델은 캔버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한 블락씩 들어가면서 어떤 거에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고객 세그먼트예요. 고객 세그먼트는 우리가 고객을 세분화하고 각 고객층의 성향과 특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면서 진짜 광고 빠방하게 막 TV에다 막 때리고 막 신문에도 광고하고 막 이러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뭐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도 있지만 실은 스타트업 그러기 어렵죠. 그리고 어떤 기업도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고객들을 좀 세분화를 해가지고 얘네들 우리가 모든 고객들에 대해서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이 애들을 좀 세분화해서 우리가 들어갈 시장을 좀 결정하자라는 게 고객 세그먼트에서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블럭을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던지셔야 될 질문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가치를 창조해야 되고 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지를 식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형적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고객 세그먼트의 유형은 매스마켓이 가장 그 대표적이겠죠. 대부분의 고객을 포함하는 시장인데, 그런데 매스마켓에 접근하기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기업들도 어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어디냐? 바로 니체 마켓이라고 하는 틈새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들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그 시장 간에 틈새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 틈새가 있으면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장은 말 그대로 틈새기 때문에 기존 기업들의 관심 범위가 아니고 고객들도 거기에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 그게 그 틈새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기존 기업에 들어가 있는 거지. 창업 기업이 만약에 그 틈새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서 시장을 확대하는데 적합하겠죠. 그래서 창업 기업이 목표로 하는 고객군으로 가장 적합한 거는 니체 마켓을 잘 발견하시는 겁니다. 또는 하나의 시장만 대상으로 하기보다는요, 최근의 트렌드기도 한데 멀티 사이드 시장이라고 해서 두 개 이상의 개별적인 타겟 그룹으로 형성된 시장에 들어가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 세그먼트를 너무 다양하게 너무 많은 곳에 들어가려면 그만큼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그보다는 좀 뭉뚱그려서 또는 이제 좀 이렇게 그룹으로 좀 만들어서 얘네들을 세그먼트 하고 그들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좀 주는 게 지금 최근에 비즈니스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객 세그먼트를 결정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사업 영위 방식이 어떤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경제 주체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객은 C로 약자를 쓰고 커스터머의 약자로 C라고 쓰고 기업은 비즈니스의 약자로 B 그리고 정부는 G로 약자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창업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B2C가 많을 거예요. 뭐냐면 기업이 개인 고객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2000년 전후로 해서 이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가 되고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굉장히 성숙한 수준에 도달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을 가져요. 뭐냐면 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다라는 거 측면 플러스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디지털화라는 거는 진짜 디지털화라는 말 자체가 옛날 이야기가 될 정도로 그냥 우리 삶이 지금 디지털화가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책은 무조건 도서관 가서 종이책을 봤어야 된다면 지금은 전자책도 많이 보고 있고 뭐 PDF나 이런 걸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영화도 영화관 가서 안 보고 여러분들 뭐 노트북으로 본다든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던 것들이 온라인으로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되면서 실은 B2C 시장이 굉장히 성숙하면서 치열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B2C 사업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사업 기회도 개발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났던 고객들을 온라인에서 만나면서 또 새로운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그리고 온라인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고객에 대한 직접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도 나오잖아요. 뭐 농산물 직거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 덕분에 이제 저가 공급으로 이어져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신속히 고객 반응을 파악할 수 있다든지 이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B2C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디어도 보통 이제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는 경쟁력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B2C 쪽은 고객 취향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고객들이 워낙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든 비즈니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실은 스타트업들도 B2B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요. B2B가 실은 우리가 많이 안 알려져 있긴 하지만 비즈니스 유형 중에서 시장 규모가 가장 크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B2B는 뭐냐면 서로 연결된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원자재를 조달을 한다든지 부품을 조달한다든지 아니면은 한번 가공한 걸 전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제 뭐 브로커리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비즈니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거래 관계를 가진 주도권을 가진 대기업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뭐 일대다 비즈니스를 많이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하청이라고 그러죠. 하청을 통해서 그 기업이 못 가져가는 것들을 뭐 이제 다른 업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수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다대다 거래를 중개하는 그런 중개형 이 마켓플레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알리바바도 이런 B2B 그 중개 거래를 통해서 굉장히 사업이 큰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업 간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기업들이 핵심 활동하고 핵심 자원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건 가져가고 못 가져가는 것들은 좀 이렇게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된다 아니면 이건 좀 딴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 거를 B2B 시장에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니까 그리고 경쟁자도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또 잘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거 이제 컨설팅을 하면은 그러면 꼭 이런 걸 제가 이야기를 해줘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B2C 사업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B2B로 한번 전환을 해봐라.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대상에게 여러분들의 솔루션을 판다든지 제품을 판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좀 고민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좀 더 크게 갈 수 있고 수익을 얻어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G2B도 있어요. 뭐냐면 기업과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서 뭐 물건을 사고 팔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비즈니스 활동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나라장터죠. 그래서 뭐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뭐 주고 받고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G2B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제품 아이디어가 약간 공공성을 띈다라고 하면은 G2B 형태로 비즈니스를 가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C2C라고 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도 있어요. 이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비자들 간에 서로 상품을 거래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C2C 여러분들은 C가 아니기 때문에 C2C를 할 수는 없어요. C2C가 아니라 C2C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뭐냐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이 C2C 그러니까 고객과 고객들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지들이 내 플랫폼에서 놀면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들끼리 놀면서 저한테 돈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러분들 그 플랫폼에 유명한 게 앱스토어들 보면은 앱스토어에 물론 이제 그 앱스토어 운영자들이 개발해서 이제 올려놓는 어플도 있겠지만 일반 기업들이 어플 개발해서 올려놓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앱스토어에 소비자들이 와서 그 기업 제품을 사가면서 뭐 지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막 불만도 앱스토어에 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어플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지들끼리 소통하면서 우리는 그 장을 제공하면서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게 되죠.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트렌드인 이유가 이 비즈니스는 플레이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들이 알아서 놀면서 나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얼마나 그냥 자동으로 잘 굴러가는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 간의 경매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P2P라 그래서 서로 밀접히 연결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플랫폼들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B2B를 할지, 뭐 B2C를 할지, 뭐 G2B를 할지, 뭐 C2C의 플랫폼을 만들지 결정이 됐다면은 이제 고객을 이제 시장을 좀 세분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마케팅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경영학 쪽에서는 STP 전략을 고객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STP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의 약자로 STP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하고요. 세분화한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시장을 타겟팅을 하고 그리고 타겟팅을 한 뒤에 그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들어갈지 그들 마음속에 포지셔닝을 해주는 게 바로 STP 전략입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의 수준은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스마켓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세분화된 시장으로 나눌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틈새 시장을 좀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틈새 시장의 뭐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은 렌트 서비스 중에서 렌트카 회사들이 꺼려하는 사고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사고 고객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렌트비는 비싸지만 사업은 운영이 되겠죠. 왜냐면 사고가 났으니까 다른 데서 렌트 잘 안 해주니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시장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역 자체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나이키가 지역 시장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의 학교 팀이라든지 전문가가 지도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거기에 판매를 하면서 큰 게 나이키거든요. 그래서 지역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시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 발전되면서 고객들을 면밀히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객의 개별 특성들을 파악해서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화도 가능해요. 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세분화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전체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전체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좀 갈라놓으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들어갈 시장을 결정하는 게 바로 타겟팅입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해야 될 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분 시장에 접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세분 시장을 표적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예 세분 시장을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했을 때 한 시장만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몇 개 시장을 선택해서 멀티사이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품을 상품에 특화돼 가지고 전체 시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상품에 대해서만 아니면은 한 시장을 아예 다 선점하는 그런 시장에 좀 특화된 걸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불가능. 맨 밑에 건 불가능하지만 보통 스타트업들은 이렇게 셀렉티브하게 선정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세분 시장에 들어갈 것인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여기 나와 있는 5가지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측정 가능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들어가는 시장이 대충 몇 명이 있겠지가 아니고 정확히 몇 명이야. 그리고 걔네들이 우리 제품을 얼마나 살 거야. 그리고 걔네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들이 수치화 정량화가 될 수 있는 시장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세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시장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접근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얼마나 구매력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측정 가능한, 그러니까 걔네들의 구매력이라든지 규모가 측정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실질성이 있어야 되겠죠. 세분 시장이 충분히 커야 되고 수익이 분명히 나야 됩니다. 그리고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 우리 그 제품 되게 좋아할 만하고 규모도 있고 구매력도 있고 딱 측정 가능해. 근데 못 접근하면은 우리가 거기까지 무역을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가능한 시장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차별화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시장에 이미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아무리 독특하더라도 그 비슷한 걸 하고 있는 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하고 내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 안에서 내가 진입을 할 수가 있는가. 특히 행동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서 들어갈 수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선정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포지셔닝인데 표적 고객의 마음속에 독특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게 바로 평형점과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번 이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생각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할 때 맨날 생각하는 거는 내게 되게 특별해 또는 차이점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우리가 그 시장에 미리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특정 점포나 서비스 범주 내에서 적법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다라고 하려면은 남이 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평형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형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만큼은 해주고 거기에서 차별점이 이게 있어요 라고 해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만들어서 보냈어. 근데 그게 기존에 있던 막 배터리가 너무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무선기기인데 배터리가 너무 안 돼서 좀 있으면 꺼져.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고객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도 기대하고 있는 거를 충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차별점을 어떻게 줄 건지를 포지셔닝 단계에서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때 많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지금 보이시는 포지셔닝 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셔닝 맵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좀 만드시는데 보통 2개의 축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송사들에 대한 포지셔닝 맵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오락적이냐 교육적이냐를 한 축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건 젊은 사람들 대상이야 아니면은 조금 나이 든 사람 대상이야 라고 하는 걸 한 축으로 두어서 기존의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을 뿌려봐요. 그 맵으로 뿌려봐요. 이렇게 뿌려지겠죠? 그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위치가 이쪽에 있어. 내 거는 되게 교육적이면서 약간 그 조금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해 라고 하면 딱 찍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경쟁사들이 보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경쟁사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분명히 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바로 평형점을 뭔지 파악이 될 거고, 그리고 걔네들하고 내가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갈 건지를 파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훨씬 쉽게 전개가 되고 고객에 대해서 선정하는 게 확실히 빨라지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들어갈 건지도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고객을 선정을 하시는데 타겟팅하고서 그들에게 어떤 포지션으로 들어갈 건지를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포지셔닝 맵까지 그려보시면서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고객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고객이 제일 중요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고객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해보고 이제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정의를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구성 요소인 고객 세그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머지 8개의 블록도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